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승호입니다. 소개를 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이라고 해놨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소장님이 실천교육교사 모임 대외협력실장이라는 단체 직함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뭐 그냥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단체 이름을 쓰지 않은 건 저희 단체의 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의 발표라서 이렇게 두는 거고요. 원래 이제 안내된 주제가 사교육 30초 시대의 교육 정책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을 텐데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 현재 사교육 실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기존의 사교육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접목시키면 어떨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를 발표를 이번 주랑 다음 주랑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이 이제 8개가 있었죠. 지난 5월 15일에. 그러니까 원래 공약 발표는 그보다 전에 10개를 했었고, 5월 15일에 교육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10 며칠에 이제 공약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사실은 카테고리에 교육 공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약 10개의 카테고리에 보통은 이제 공약명, 그 다음에 분야, 그리고 내용을 쓰는데 거기에 교육 카테고리가 하나도 없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15일에 교육 공약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승의 날을 기점으로 공약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랬었던 상황이죠. 그 중에 아마 처음부터 고려한 이벤트였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공약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분야별 공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 공약은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8개 중에 이제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다루는 것들은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고 다른 하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다룰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사교육 현안과 역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얘기했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아까 말한 10개 공약에는 들어있던 공약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공약을 교육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인데 이 정책의 목표는 국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고 저기 지금 이제 같이 뭐 발표하시는 분들은 뭐 지역 교육감이나 지역 대학교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제안을 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도 동의를 한 공약이긴 하지만 교육계의 공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 공약입니다. 물론 교육계의 사람들도 이걸 주장했던 건 맞지만요. 총장님 10명이 기분 좋은 공약은 될 수 있겠네요.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북대 총장, 뭐 어디 전남대 총장, 혹은 그 현 총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전북대 총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고요. 이진숙은 없네요. 네, 이진숙은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 이후에 결합됐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5월 20일 이후 5월 27일인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선거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위원회였어요. 사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원회는 교육계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교육 얘기를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사교육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사교육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는 건데요. 개인이나 법인이 사적인 재원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걸 다 사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교육이라고 하면은 초중등 대상 사교육을 저희가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보통은 초중등 대상 사교육을 얘기를 하고요. 가끔은 얘기가 확장될 때는 제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붙여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사교육을 그림자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자 교육, 그러니까 섀도우 에듀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게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에듀케이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도 있고요. 세계적인 추세에서 사교육은 어떤지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있어요. 다만 한국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많이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유럽의 국가들을 사교육 조사를 하면 한 20에서 30% 학부모들은 나도 사교육 경험해봤다라고 응답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많지 않고 뭐 분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교육이라는 게 아예 없는 현상은 아니고, 그러면은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섀도우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30조 얘기를 했으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사교육 현황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입니다. 혹시라도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가끔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초중등 교육과 초중고 교육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대학 교육을 말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에서 후기 중등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혹시 용어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은 초중등 사교육, 아까 말한 사교육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사교육비 총액은 여기 보시면 29조 1919억. 이게 올해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입니다. 29조 1919억이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편한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여가부 예산이 2023년 여가부 예산이 1.1조 원인가 그럴 겁니다. 통일부 예산이 1.6조 원 정도 돼요. 두 개 합치면 2.7조 원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교육을 만일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면은 2.9조 원 정도의 세금이 거칠 테고, 그 세금만으로 두 개의 부처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사회에서 사교육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학생 1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1년에 568만 원, 그 다음에 월 평균으로 나누면 47.4만 원,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참여 학생 월 평균은 59.2만 원 이런 거고요. 그게 금액은 고등학교로 가면 올라갑니다. 금액은 고등학교로 가면 올라가고 참여율은 초등학교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사교육을 논의할 때 헷갈리는 논의 중에 하나인데요. 사교육에 참여는 초등학생이 항상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그 다음, 고등학생이 그 다음이고요. 금액은 고등학생이 항상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참여율과 사교육에는 태권도장 이런 거 네네, 다 포함입니다. 네, 아까 학원의 설립 규정에는 공부 학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전체 학생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저 정도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일반고나 큰 차이 없는 정도의 사교육 참여를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였고 사교육 참여율도 80%로 역대 최고입니다. 서울의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90%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모두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56%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60% 플러스 마이너스 4쯤 될 겁니다. 인프라가 안 좋을수록 참여율 적겠네요. 네네, 사교육의 참여율이 되게 낮은데요. 그래서 혹시 관련 기사를 본 적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남에서 학생 기본소득 같은 거를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라고 보니까 경향신문이었나 한겨레에서 그거 검토해보니까 다 사교육으로 들어갔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사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만든 시스템입니다, 사실 그게. 근데 더 정확히는요, 어떤 사교육이냐면 체육 사교육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쪽에서 체육계에서 이제 교육감 공약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바우처를 주면 학원에서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다양한 체육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사교육비 총액을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 계속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도 꾸준히 사교육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라고 조사를 정확히 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고 2007년인데요.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사교육비의 총액이 조금씩 오릅니다. 근데 2009년부터 15년까지 계속 떨어져요, 총액이. 부동산 사이클이랑 똑같네요. 네, 15년부터 그렇고요. 16년부터 이제 다시 반등 찍고 올라가다가 여기 20년 요거는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9년 상승, 9년부터 15년, 그 다음에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소했네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최병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부동산 사이클이랑 똑같다라고 주셨는데, 요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또 뭐랑 유사하냐면요, 사실은 저출산 그래프랑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통계청이랑 한국경제인협회인가에서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출산율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사교육이 떨어지면 사교육비가 오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더라 라는 식의 이제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지더라. 이게 진짜 사실인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사교육비의 변곡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년을 기점으로 15년,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신성장학파에 뭔가 공부들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보면 이 신성장학파 책에 나와 있는 임금 진위계수의 변곡점이라고 찝는 지점이 94년 이후에 2008년과 20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요 지점들이 사실은 은근히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은근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2015년 이후에 아파트 그래프가 저렇게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저출산과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서울 쏠림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2015년에 한국 사회에 어떤 기점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고 이 2015년을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언론이나 혹은 뭐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있는 해가 되는 겁니다. 2015년이. 물론 2015년을 다시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교육이 이렇게 감소하는 파란색 감소하는 그래프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는 크게 감소하진 않습니다. 주황색이 일반 고등학교 사교육비인데요. 일반 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 떨어지는 구간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저 시기에는 뭐가 떨어진 거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떨어진 겁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교육에 참여를 안 하거나 혹은 사교육 적게 내진 않았겠죠. 사교육비에 이제 사교육에 이탈한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추세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초중학생 사교육비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9.2조 원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교육이라는 게 프레임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머릿속에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입시 공부시키는 거. 그럼 입시는 무조건 고등학교 사교육. 막 이렇게 이제 사고방식이 가는데 그렇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사교육 통계 함정이 좀 전에 그렇게 입시를 생각하면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치원 학생의 사교육비 통계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7살 이하 안 잡혀요. 만으로 만 5세 안 잡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수생 이상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교육비는 아까 29.1조 원 얘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아 사교육비를 작년에 시험 삼아 조사해 봤더니 한 3조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까 30조에 3조 더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학생들 재수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재수뿐만 아니라 N수생까지 다 포함하면 그것도 시장이 상당히 큰 것 같다. 규모가 한 2, 3조 나오는 것 같다. 대학생 5조 원이라고 했는데 왜 2, 3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학생 시장이 꼭 그 재수 N수 시장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이 토익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것도 다 사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교육비가 2015년부터 뭔가 오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나름의 가설들을 막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 생겨났던 담론 중에 하나가 헬조선, 흑수저, 그 다음에 노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5년에 전면적으로 등장합니다. 헬조선 흑수저. 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게 아마 일면 기사였을 겁니다. 이 사진이 일면에 그냥 떡하니 나오는 게 기사였고, 그 다음에 헬조선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나타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계급사회 인식에 대해서 2015년에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자식 세대의 계층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게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40% 언저리 혹은 그 이상은 됐거든요. 15년쯤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30% 이하로 다 이제 떨어지는데 요 기사 중에 하나에서 언급했던 가설이 SNS 때문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내가 내 부모한테 뭘 받은 게 없어서이고 그러면 내 자식은 그렇게는 안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출산율도 낮아지고 낳은 애에 대해서는 사교육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난 것도 2015년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당연하겠지만 엄마가 여기 이거 연구 보면 엄마가 불평등에 대해 인식 변화, 엄마가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사교육비는 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거에 비해 훨씬 차이를 이제 보이고 그게 이제 만 한 10세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부터는 이제 사교육에 투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입시를 가지고 사교육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그 종단 연구를 가지고 했던 연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만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입시 그러면 어떤 입시 제도가 아이들한테 사교육을 더 많이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시를 강화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학종이 요즘 각종 무슨 뭐죠? 강진대회. 네, 뭐 그런 것들 뭐 컨설팅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전술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가 제가 되게 흥미로워서 좀 본 건데, 요 위에 그래프는 고소득층, 그 다음부터 소득이 이제 단계별로 소득이 낮은 겁니다. 네.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항상 움찔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득 그래프인데요. 요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무조건 많이 쓰고요. 계급, 그 소득별로 그래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정시를 집중 준비할 때는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다 비슷해집니다. EBS 때문인가요? 이 원인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EBS 기자가 와 있는데 EBS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움찔하시잖아요. 정시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에서 쓰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돈을 적게 버는 집, 그러니까 좀 더 소득이 낮은 집에서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몇 가지 가설들을 잡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올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반면에 이미 고소득층이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어느 정도 이미 최상위권을 찍었기 때문에 관리만 해줘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뭐 인강 하나 정도 신청해놓고 문제집이나 계속 풀면서 자기를 관리하면 되는 상태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낮아지는 게 있고요. 심지어는 학업 성취에 따른 대입 전형 준비는 되게 재밌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하위권 그래프거든요. 여기 이탈하면 안 되는데, 제일 아래, 왼쪽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하위권 그래프인데,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정시 집중 준비하면 오히려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이, 한 번만 더 얘기해 줄래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 준비 운영에서 자기 등급이 낮은 친구들이 수시일 때는 사교육을 거의 쓰지 않아요. 사교육을 하지 않는데, 성적은 낮으면서 정시를 보겠다고 하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정시를 좀 더 비중 있게 준비해서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3학년 대상이거든요. 고3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기 때문에 고3 기준으로 보면 아무튼 정시를 준비하면 대체로 성적이 낮든 높든 사교육을 다 쓰게 된다. 이 친구들은 심지어는 뭐까지 염두에 두냐면 재수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공부를 이미 한 친구들은 이때쯤 되면 사교육비가 이제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수시의 경우에는 이미 그래프가 계급에 따라 혹은 성적에 따라서 사교육비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역전할 생각이 없다, 혹은 역전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전형이 사교육을 과잉을 유도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고3만 놓고 보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한국 사교육이 아까 29.1조 원 얘기했지만 영유아 단계에서도 사교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슈예요. 아마 뉴스 보셨지만 뭐 4세고시, 7세고시 이런 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조금 이따 그건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0세부터 사교육비가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2016년만 하더라도 사교육을 만 0세에 시작한다고 한 게 11.9%였는데요. 24년에는 3명 중에 1명이 나는 만 0세부터 사교육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응답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1세, 2세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이라는 게 꼭 국영수를 얘기하는 건 항상 아니라는 걸 일단 전제해 두고요. 그래서 월 평균 사교육비도 당연히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인식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학벌주의를 전망하는 걸 보면 학벌주의가 변화가 없을 거다. 50% 정도가 그렇다. 변화 없을 거다.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은 더 심화하면 심화했지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혹은 그대로일 가능성은 없다. 낮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교육비에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적 자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유아나 초등학생,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예체능이나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들을 조금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뭐냐면,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꿈과 끼를 찾아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요인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 수시나 이런 거에서도 사교육이라는 게 3학년 때쯤 되면 이제 격차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시에 기반이 되는 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와 관련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켜요. 그리고 점수를 주죠. 근데 이 발표에는 아이들이 당연히 PPT를 만들거나 혹은 영상을 만들거나 뭐 하는 과정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어선생님은 PPT를 만들거나 영상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점수에 은근히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인상평가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의 그런 감각은 언제 키워야 되는 거냐? 미리 키워줘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키우면 늦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이 친구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아이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상 만드는 친구와 같은 모둠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인식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제가 서울권 학원은 인터뷰를 못 해봤는데 경기도 지역의 학원들 인터뷰해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 친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점수 받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국영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도 저게 입시를 염두에 두는 사교육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다양한 역량,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다양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역량들이 갖춰진 인재를 대학 입시에서 좋은 대학으로 보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어린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적 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역대 정부는 그러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느냐라는 거를 보면은요, 일단 먼저 사교육비가 아까 줄어들었던 시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은, 저희가 아까 2009년부터 사교육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교육비가 줄어든 건 맞는데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올라갔고, 사교육 참여율이 줄어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되게 흥미롭거든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증감률이에요. 떨어진 지역들이 있죠. 사교육비의 증감이 이제 떨어진 지역들이 있어요. 평균 사교육비가. 이게 어디냐면요, 요게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인천이에요. 이게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떨어진 세 지역이 2012년 기점으로 가장 크게 떨어진 세 지역이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11년과 12년 사이에 네네네 1년치인가요? 네, 11년에서 12년의 증감률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11년에서 12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 좀 따라오거든요. 먼저 서울 경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 증감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서울 경기가 먼저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교육이 어떻게 하면 떨어진다라는 걸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육부 출입기자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엄청 저걸 신경을 썼어요. 네, 맞아요. EBS와 연계해가지고 EBS만 공부하면 학원 안 다녀도 수능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맞습니다.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교육을 이제 아까 떨어졌던 시기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이제 사교육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떨어지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사교육비 떨어진 적 없거든요. 그러면 EBS가 해법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안 올리는 데는 영향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초등학생, 중학생에서 사교육비들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게 지금 모자라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시의 기사 중에 하나가 교육감 선거가 이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의 진보적인 아젠다가 설정이 되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혁신학교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인식들을 어느 정도 형성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가설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대 사교육비는 되게 이제 계속해서 사교육 경감 대책들이 주로 나타났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이라고 붙였는데, 이 둘은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사교육이 늘어난 이유는 공교육이 부실해서야 라는 관점인 거죠. 아까 이제
이 발표를,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나누는 얘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었는데, 사교육이나 EBS 뭐 이런 걸 줄이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면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사교육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라고 해서 좀 전에 윤범기 기자님 말씀하신 EBS 뭐 수능 강의 서비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공개, 뭐 입학 사정관제 내실화, 특목고 입시제도 뭐 각종 방법들을 막 썼던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렇게 이제 묶여 있었던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최초라고 하면 좀 어색하네요. 노무현 이후 최초로라고 해야겠네요. 노무현 때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매년 발표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번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교육비 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 정도라고 하지 뭐 종합계획 이렇게 이제 발표한 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몇 개 카테고리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방법들을 왔다 갔다 쓰고 있다라는 거를 표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주호 장관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 출입기자시라고 2010년대 초반 사교육비 감소 정책 성공이었을까? 정책의 성공이었을까라고 물어보면 2010년부터 13년까지 감소하는 데 장관이었던 이주호 장관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장관이었는데 왜 이때는 늘어나고 왜 이때는 줄어들었느냐? 그럼 정말 그냥 대통령의 차이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고 설명하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몇 가지, 그럼 사교육이 늘어나는 원인은 뭘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아까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경제적으로 연동하면 2015년부터 비슷한 그래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사교육이란 건 결국 돈과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러면 돈과 시간은 뭔가 가계에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201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사부담 공교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넣어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14년까지 OECD 전체에서 민간 부담 공교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였어요. 14년 연속 1위입니다. 15년에 2위고요. 지금은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5년까지는 계속해서 민간이 내던 돈을 15년 이후에 정부가 부담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정책이 뭐가 있죠? 무상급식. 그 다음에 무상교복,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상으로 이제 정부가 부담하면서 민간의 부담이 완화됐죠. 원래 민간이 내던 돈이 줄어들었어요. 체험학습 이런 거 다 정부에서. 보육은 안 잡히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 초중고는 아니니까요. 두 번째가 시간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사실 너무 딱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을 축소하는 경향들이 진보교육감 내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죠. 그러면서 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야자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했다가 야자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 뭐 이름을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의 돈과 시간을 다 주려고 했던 셈인 거예요. 실제로.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돈과 시간을 사용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 이 문제였던 거죠. 네. 정부 부담 공교육비 확대 대책이 여기 있었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4년 연속 OECD 1위 수준이었어요. 1.1% 정도 되거든요. 14년에. OECD 평균 0.3%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0.4%까지 떨어뜨렸으니까 계속해서 민간 부담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기존 교육비를 어디에 쓰냐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학부모들의 50% 가까이가 자녀 교육비에 쓴다. 그러니까 그 돈은 학원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떤 학원비인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래서 낮아진 사부담의 공교육비는 절반가량 사교육비로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다. 그렇게 보면 2015년에부터 뭐 꼭 2015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돈이 그때쯤부터 이제 조금씩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던 거죠.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무상급식이라든가 뭐 무상교복은 초등학생에 해당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조금씩 떨어졌던 거고, 네. 때 저기를 하죠. 누리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도 돈이 지원이 되면서 유아도 확대되는 거다. 사부담을 공교육이 커버하면서 각 가정에 재원적 여력이 생겨서 그 돈으로 사교육을 더 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국가부담 공교육비라고도 표현하고 공부담 공교육비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 비용이 이제 늘어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민간의 사교육에 좀 더 지출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학교 내 학습 시간이 감소가 돼요. 이거는
제가 어느 분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건데 5년 단위로 보면 학생들의 전체 공부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만 보세요. 빨간색은 평일인데 좀 애매한데 파란색으로 보면 2009년부터 14년, 19년 뚝뚝 학생의 학습 시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습 시간이. 이 학습 시간 감소한 건 또 어디로 가서 공부를 하느냐. 다 학원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붙잡아 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의 재발견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더글라스 다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번역하신 분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학교라는 공간은 원래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썸머 슬라이드라고 부르는데요. 가을 학기부터 봄 학기까지가 미국은 이렇게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방학을 길게 가져가면서 애들이 이때 학교를 다니면서 줄어들었던 그 계급 간의 격차가, 학력 격차가 다시 늘어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름에. 네네, 여름방학 이제 길게 쉬고 나오면. 그러니까 학생을 오래 붙잡아 놓으면 이 결과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논의에서 요즘 나오는 무슨 뭐 전일제 학교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라면 그냥 애들을 그러니까 국가가 다 같이 데리고 있는 공동육아의 방식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일본학교. 네네, 그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네. 그다음 이제 사회적 환경도 사실은 사교육을 자극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에 세월호 터지고 나서 그 당시에 제일 문제를 우리가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나가지 마 라고 얘기를 했고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됐던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신뢰를 굉장히 낮추는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었던 거죠. 14, 15년에. 그 다음에 15년에 제4차 산업혁명, 16년에 알파고, 그 다음에 챗GPT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미래인재는 어때야 된다, 미래인재라는 용어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걸 학교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당장 대학 성적 때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중에 그 사교육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학교 보충이라는 개념이 체크 항목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항목을 무조건 보충 학습의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어떤 체크 항목일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사교육 시장이 사실은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의 학원, 비학과 교육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뭐 예체능 관련된 학과 교육 시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K-12는 초중등을 얘기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거나 교육 시장이 계속 전체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공교육비는 계속해서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특히 이게 이제 어느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동아시아처럼 입시제도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반응하는 곳에서는 북유럽식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사교육비는 오른다라는 북유럽식의 제도는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평가 방식들을 활용하고 뭐 보충학습이나 이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을 공부를 완성시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의 교육을 개별화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뭘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시장은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슬픈 얘기지만 그런 방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지로 해결 가능하냐? 저희가 이제 요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만 4세, 7세 곳이 이제 이런 게 KBS 추정 60분을 통해서 올해 겨울에 방송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꽤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PD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PD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제 자녀가 원래 영어 유치원을 다니다가 아이가 되게 힘들어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취재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라고 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을 보고 한 명이라도 영어 유치원을 그만둘 수 있다면 이 방송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냈는데 본인 표현으로 그 유치원 그만둔 사람은 우리 아이밖에 없고 성공했네. 그 다음에 학원의 문의량은 거기 추정 60분 나온 학원이죠 라면서 폭주했다고. 네. 광고를 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사람들한테 방송이 나오면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야 저런 걸 나만 몰랐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연장선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이 지난주에 강경수 의원이 발의했는데 사실은 금지로 해결 가능하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런 공부 시키지 마라. 몇 시간 이상 공부시키는 건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건데요.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네, 이거 이미 우리 다 시도한 적 있잖아요. 80년에 과외 전면 금지.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심야 교습 금지. 이거 다 몰래들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도 아까 사교육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중국도 사교육 금지 정책을 강하게 시진핑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 단속망 피해서 비밀 고액과외가 기승하더라. 그러니까 격차가 이제 더 벌어지더라. 그래서 가정부처럼 해서 네네. 맞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부라고 불러놓고 과외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교육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러니까 대형 교육업체들은 문을 닫았지만, 개별적으로 암암리의 과외 암시장은 계속해서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대 이제 10개 만들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닥친 사교육, 그 다음에 사교육과 관련된 대책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가면 역대 정부의 이런 사교육 정책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어떤 것이 답이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감소한 시절은 있었지만 왜 감소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외부 환경 요인 말고 뭐 교육적인 요인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무엇인지를 딱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사교육을 어떻게 인식을 했냐라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무조건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EBS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때 이제 우리 뭐 기억하시겠지만 어린지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학교에서 다 그런 거 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가 다 가져오면 된다라는 게 이명박 정부의 마인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는 학교에서 사회 통합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교육비에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발상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발상이었냐면 기회의 공정, 뭐 결과의 평등 이런 관점에서 사교육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관점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쨌거나 사교육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펼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정책도 명확하게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사교육과 관련해서 공약이 있었던 것도 없고, 지금까지 교육 관련된 인사들이 이진숙 장관 지명했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교육 관련된 인사들이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육비서관을 임명하던가 아니면 이제 9월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바꾸거나 뭐 해야 될 텐데 지금 다 아무것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명확히 뭘 할지는 사실 지금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거나 이진숙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할 것 같다.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배경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서울대만한 돈이 들어가는 대학들을 몇 개를 더 키우면 경쟁의 압력이 조금 분산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사교육도, 이진숙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교육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사교육 대책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진숙 당시 장관 후보자는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교육 대책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서울대 10개를 만들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냐. 일단은 먼저 보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100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유아 초중고에 들어가는 게 한 80% 돼요.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게 한 16%, 평생 직업 교육이 한 1%에서 1.5% 왔다 갔다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육 예산이 대충 유초중고에 70조,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에 한 20조, 그 다음에 나머지 평생 직업 교육이랑 뭐 기타 등등의 뭐 10조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초중등 교육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가장 낮은 게 한국이에요. 그럼 이게 높으면 좋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나라가 캐나다,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저긴 고등교육 잘하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좋다고 하는 미국 물론 상위권에 있기는 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OECD 평균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뭐 일본, 프랑스, 이런 핀란드 이런 나라들 다 평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OECD 최하위 수준인 건 첫 번째는 초중등 교육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고등교육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높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비 얘기를 이제 해요. 제가 지금 오늘 이범수 선생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범수 선생님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학 서열이 이제 그룹별로 존재하고 각 그룹의 1인당 교육비들을 보면 대충 그 서열과 유사하다. 그러면 교육비를 올려주면 이게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보통 두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제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물론 학부와 대학원 포함이긴 하지만 요 1등은 당연히 서울대예요. 당연히 서울대입니다. 그리고 고려대가 요만큼이고요. 연세대가 요만큼, 고려대가 요만큼, 성균관대가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전국 대학교 정시 백분위 컷 순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 상위 한 4개를 보면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좀 달라져요. 한림대학교가 1인당 교육비를 되게 많이 쓰는 대학이거든요. 어디에 있죠? 강원. 네, 강원도에 있는 한림대학교, 의대가 있는 대학이라서 뭐 이래저래 돈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림대와 아주대가 우리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한림대가 5인 거래요. 네네. 와. 근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이 한림대랑 아주대는 완전 좋은 대학이야 이렇게 인식이 변하나요? 그러니까 이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대학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영고, 서성한 뭐 이런 그룹으로 대충 구분을 지으면 그것만 보면 서열의 순위가 그렇거든요. 근데 중간에 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서강대 한참 밑에. 네, 서강대 여기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한국외대 이런 대학들은 그러니까 이과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1인당 교육비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이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개 안에 종합대학 순위 10개 안에 보통 국립대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립대학의 서열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러니까 서열이 낮아진다기보다 아무튼 우리의 인식은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서열과 교육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긴 한데 국립대만 보면 아무튼 국립대만 우리가 보면 서울대에 비해서 다른 지방 국립대가 거의 2.5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맞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했던 얘기인데 대학 서열화의 요소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 밀린 요소로 이 서남수 전 장관이 쓴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 학력고사 때만 하더라도 보통 전기에 하나 쓰고 떨어지면 이제 후기에 남은 대학 중에서 이제 보통 하나 쓰고 이렇게 하는데 수능 때부터 가나다군 3장을 동시에 쓰거든요. 그러면 3장의 카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내 지역에 있는 성적이 애매할 때 내 지역에 있는 국립대 하나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립대 하나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붙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다. 조금씩 그러면서 이 서열이 지방 국립대가 수도권 대학에 밀리는 현상들이 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예상하지 못한 효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수시 6장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더 그런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무조건 하나 쓰는 거지. 네네. 그냥 질러놓고 되면 가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2개 이상 붙으면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서열 리마인드 한 다음에 그냥 거길 가는 거죠. 우리가 합격할 때 뭐 교육비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지 않거든요. 특히나 여기에 이제 요즘 같은 수시 체제에서는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을 자꾸 나한테 가져오면서 담임쌤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담임쌤이 너의 현재 성적으로는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대학 서열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내 성적이면 원래 어느 정도 대학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정시 때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1학년 때 모의고사 보면 몇 점 나온다고 난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난 고3 때 역전 가능해. 보통 이렇게 다들 믿는 건데 수시체제에서는 아이들이 이 서열이 굉장히 내면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걸 바뀔 수 있느냐라는 요소에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대학 하나당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게 연 3천억 정도 들어가면은 아까 서울대 수준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연 3조요. 그러니까 대학들별로 3천억 정도 잡으면 10개 대학이니까 3조. 3조 어디서 만들죠? 인생 1억 지원금을 안 주는
15조 썼으니까. 네. 근데 그 15조를 안 쓰더라도 그거를 교육 예산으로 3조 준다라는 거는 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인생에 뭐 기금을 만들어 그 돈으로 교육에다 쓰면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장들이 이제 뭐 펀드를 만들어서 대학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뭐 이런 식의 기금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3조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아까 교육 예산은 저희가 한 100조쯤 되지만 이미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그럼 대학 교육은 이 중에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 고등교육 예산을 3조 들어가면 5분의 1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학의 총장들, 여러 총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혹시 우리한테 주던 돈 뺏어가는 거 아닐까? 그거 모아서 지원하는 거 아닐까? 그게 이제 지방 사립대들의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에 못 들어가는 국립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원대, 공주대, 목포대 이런 데들은 국립대인데 거점 국립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나도 국립대인데. 거점이 아닌 공립대네. 네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창원대학교에서 성명을 냈는데, 거점국립대학이라는 표현이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름 붙인 명칭이에요. 근데 창원대가 이 그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대 가진 국립대학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대 강화 정책이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짜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디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막, 야, 초중등 이거 사교육비 뭐 해도 잘 안 줄어라고 하니까, 그러면 초중등 교육 빼서 하면 어때?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돈 계속 줘야 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이미 그 뭐랄까요, 행위자들이 있잖아요. 파워게임을 벌일 수 있는 행위자들이 많아요. 교육감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사 노조가 있고, 뭐 단체들이 있고, 그쵸.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이미 미리 선 긋는 거거든요. 안 된다. 절대 이거 못 가져간다.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와 단체 간의 면담에서도, 초중등 교육 예산 그걸로 서울대 10개 안 한다. 그런 확답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등은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위기를 막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뭐하고 우울증 8년간 3배 증가하고 역대 최대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도 지금 돈을 써야 될 곳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기존 교육으로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지금 계획도 잘 못 세우고 있는 쪽에 가깝거든요. 애들 체벌을 못하니까. 네, 뭐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 네.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채팅창에 김현수님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금융권 교육세 증세로 1.3조 세수 증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제 발표된 거예요. 어제 그 2025 세법 개정안에 이자 장사로 1조 넘게 번 은행은 교육세를 0.5%에서 1%로 늘리도록 안이 발표가 됐어요. 맞아. 은행들한테 받는 거. 네네, 은행에. 원래 금융사 교육세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대로 되면 1.3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다만 1.3조 원을 다는 못 씁니다. 자, 교육세라는 거는요, 교육 예산이 좀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은 먼저 보면 이 금융업계에 대한 교육세 인상은 31일 개편안에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금융 건드릴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수요가만 1조 3천억인데 뭐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평가라는데, 일단 이런 것들 다 떠나서요, 원래 금융사는요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개별 금융사의 부가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도입이 될 때 원래 금융사는 영업세라는 걸 1% 내고 있었는데요, 부가가치세에 포함시킬까 말까 하다가 포함 안 시키고요, 당시에 신설되는 교육세에 집어넣어버려요. 네, 교육세에 집어넣습니다. 0.5% 교육세를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교육세 세율이 1981년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사의 이 수익금액의 1%, 이게 0.5%는 교육세로 들어가도록 고정이 됐고, 그 다음부터 30년간 한 번도 손댄 적이, 40년간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갑자기 이번에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이 금융업계는요, 이거 없애달라는 칼럼들을 틈틈이 쓰고 계속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증세가 나타난 거고요. 심지어
우리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교육 예산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욕하던 언론의 흐름들을 감안하면 교육세라는 목적세가 늘어난 거는 굉장히 의외의 행태예요. 굉장히 의외의 행태예요. 근데 교육세 수입이요, 재밌는 게 2022년에도 우리나라 세금 다 줄어들 때 교육세만 늘어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금융업이 소득을 증가하면서 이게 얘만 늘어났어요, 교육세만. 근데 교육세라는 게 교육세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김현수 선생님 질문 주신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요걸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교육세는 이 상단에 있는 게 국세의 교육세고요. 아래는 지방세에서 붙는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세금이 늘 그렇듯 복잡합니다. 네, 늘 그렇듯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세라는 거는 뭐 담배 매도 가격, 금융보험업자 수익 금액, 개별 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액이 있고요. 지방교육세는 뭐 자동차세액, 담배 소비세액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끼리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담배 피면 너는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피하. 네. 술 마시면 야 너는 저기 교육에 정말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마실 테니까 애들이 마시면. 네, 그러니까 술이나 자동차, 담배 이런 데다 붙는 거고 금융에도 붙는 거거든요. 돈이.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교육세고요. 원래 교육 예산의 주요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내국세의 20.79%는 무조건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5분의 1 정도가. 이게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아까 많은 이유입니다. 이건 초중등 교육 예산이고요. 교육세는 그거와 상관없이 별도의 교육세를 거둔 거예요.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갈지는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납세 의무자는 대충 이런 거다. 아까 얘기한 그거고요. 그럼 이 교육세가 어떻게 지금 짜여 있냐면 교육세 중에 일부 금액을 유아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유특회계라고 해서 일부 금액을 예산을 짜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초중등의 교육세가 안 그러면 갈 돈인데 유아에 이만큼 떼서 먼저 줘. 그리고 남은 돈의 50%는 무조건 대학에 줘. 이 고특회계라고 불러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이건 무조건 고등특별에 줘. 그러면 1.3조 원 늘어난다고 치면 대충 뭐 한 2천억 유아에 주고 20점 몇 프로 중에서 아니요, 그거 아니고 교육세요. 교육세. 네네. 20.79는 무조건 지금 초중등 교육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세 중에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고등으로 지금 들어가는 돈이 당시에 3.6조 원 정도로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고요. 지금 1.3조 원 늘어나면 유아에 얼마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천억 이상이 아마 이쪽으로 다시 대학 계산으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3조 원 중에 한 10% 정도는 이런 식으로 떼어낼 수 있는 거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 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고등교육에 돈을 마련하려다 보니 마련한 궁여지책일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그동안 한 번도 언급이 없었는데 어떻게든 이 정책은 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평소에 맨날 비판하던 교육세를 올렸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육 예산을 올렸다는 측면에서 가능성 있는 설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세는 금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법에 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1번부터 쭉 있는데요. 뭐 수돗물, 연탄, 뭐 그다음에 의료 보건 영역, 뭐 여객 운송, 교육 용역 뭐 이런 것들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거를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해줍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융보험 영역, 여기 11항에 있는 요 금융보험 영역을 보면은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교육세로 구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요. 이제부터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6번에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지워진 것처럼 보이네요. 이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면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원이에요. 사교육비는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소비자가. 부가세를 안 내요. 사교육에 대한 특혜네요. 그러니까 사교육이 기여하고 있는 교육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는 거죠. 네. 특혜라고 부르면 특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도서를 사거나 신문을 사거나 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안 내거든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교육을 안마하면서 세금을 거두면 되겠네요.
그냥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되는데 그냥 면세하는 교육 영역을 대통령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자들은 다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어디 교육청에 등록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학원 등록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네. 그다음 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다 해당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데 금융보험 영역은 아까 부가가치세를 대신해서 일부 교육세를 내잖아요. 근데 사교육은 학원 등은 별도의 교육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체 항목이 있는데 얘는 대체 항목조차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할 때 항상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보면 학원 등록하는데 저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개념이 또 어려우니까 학원은 면세 사업자라는데 맞나요? 뭐 이러면서 막 올라오고 막 글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부가가치세를 부여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꼭 부가가치세의 형태의 세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세금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사교육은 누가 더 많이 하죠? 소득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이 하죠? 고소득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소득자들은 학원비가 적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적은 거예요. 이게 세금은 서민에게 복지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교육 서비스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봤을 때 소득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성인 기회 학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성인 교습 학원, 마지막엔 자녀 교습 학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쭉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 부가가치세가 저희가 초중고 사교육비만 29.1조 원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가치세 걷었으면 그걸로 여성가족부랑 통일부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9조 원 정도가 10% 원래대로 걷으면 2.9조 원 거치는 거죠. 성인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학원도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여러분 토익 학원 다니시는 대학생들은 결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가가치세 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 부가세 0원으로 나와요. 토익 학원도 돈 안 냅니다. 부가세는. 네. 그래서 성인 대상 사교육 시장을 지금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한 3조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모든 사교육비의 예산을 다 붙인다고, 사교육비를 다 통계를 낸다고 치면은 저희가 한 38조 정도의 시장이고요. 요 38조의 세금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평생 직업교육 예산했는데 2025년에 교육부 총예산이 104.9조 원인데요. 네. 그 다음에 고등교육 14.8%, 평생 직업교육 1.1%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초중등 대상 애들을 학원을 보낼 때 그 학원을 보내면서 기대하는 건 뭐죠? 성적 향상. 그 다음은요? 네? 보육이요? 좋은 대학 가고. 네, 좋은 대학 가고. 그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초중등 학원을 걷어서 좀 전에 이야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고등교육세라는 이름은 없지만 고등교육세의 형태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의 목적은 원래 좋은 대학을 가려고 사교육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중에 일부는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쓰자. 좋은 대학을 만드는 데 쓰자라는 식의 논리가 형성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도 우리나라 예산 되게 적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학 이후에 성인의 사교육은 이렇게 걷어서 평생교육세와 같은 개념으로 쓰자라는 식으로 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사교육 구조 성장이네요. 네, 이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교육세는 덜 거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줄어들 거고 사교육은 계속 줄어들 거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럼 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는 거고 저는 이거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지나면 이제 유아 사교육비도 이제 통계 완전히 잡힐 거예요. 그럼 무조건 사교육비 늘어납니다. 근데 사교육비에 세금을 붙인다면 사교육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원비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통계상으로 그냥 늘어나면 분명히 언론에서는 이렇게 때리겠죠. 세금 붙이더니 사교육비 늘어나 서민 등골 휘어 이렇게 나올 텐데 다행히 다른 요소로 사교육비 총액이 같이 늘어날, 그러니까 영유아를 조사했기 때문에 같이 늘어날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말든 세금 더 많이 거치면 무조건 좋아요. 뭐 그렇게 네. 언론이 때리든 말든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주셨는데 사실 이게 마냥 그게 부담이 된다면 적절한 세액공제책도 사실은 병행해 볼 수 있다. 지금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나온 안에 초등생 1, 2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세액공제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서는 빼주기로 했는데 이런 방식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그 공부용 학원에 대해서는 붙이고 뭐 이거는 좀 빼주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네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런 논의가 한 번도 안 됐냐? 사실은 됐어요. 언제 됐냐면요. 2009년에 세제 개편할 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때 계획을 세웠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때 뭐밖에 못했냐면요. 운전학원과 미용 성형밖에 포함을 못했어요. 그 전까지 운전학원도 부가세 면세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때 들어가요. 부가세 냅니다. 미용학원 넣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사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입시 단과학원 피아노학원 늘려보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못 늘렸죠. 혹시 조세 전문가면 되겠네. 증세 전문가. 네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면세 사업에 조금씩 늘까를 사실 고민하고 있는데 막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사교육을 흡수해보겠다 혹은 뭐 때려잡아야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를 직접적으로 돈을 건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자 입장, 물론 자들은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들 다 냅니다. 개인 강사들도 다 소득세 내고 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대학 교육을 받으려고라면 더 좋은 대학 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별도로 뺄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세의 형태로. 그게 뭐 10%든 뭐 몇 프로든 간에 교육세를 꼭 10%로 걷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여기에 더 길게 들어간 페이지가 있는데 교육세법 개정을 통해서 사교육 교육세에 진수하려면 일단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교육은 공교육이 흡수해야 할 대상 혹은 공교육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소멸될 것 이런 관점으로 그냥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실용적으로 이것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여기서도 세금을 우리가 걷어서 세금 많이 때려서 없앤다는 것 논리도 가능하죠.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 악마화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사교육을 되게 적대시하면서 막상 그 가치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애매한 모순을 사실은 좀 타협을 할 필요는 있다. 저건 기재부나 민주당 조세 특위에 얘기해 주면 네. 금방 가져가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거나 그동안 10년대에도 몇 번 했다가 안 됐던 이유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부여를 해도 되고 사교육의 교육세를 형태로 부여를 해도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형태면 이 돈을 이제 다 나눠 갖는 거고 각 부처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당장 고등교육에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초중등교육에서 빼올 수 없는 거라면 이런 방식으로 대학에 투자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거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내 대학이 조금이라도 내가 갈 대학이 조금 좋아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지 않겠냐. 잘 설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1번이 고등교육 쪽으로 더 잘 갈 거라는 거죠? 네, 교육세로 넣어야만 지금 현재 규정만으로도 그냥 가는 거죠. 네, 네, 네. 목적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신성장학파 강의들 보면 한 1시간 20분 정도 분량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제가 갖고 왔던 PPT의 일부가 약간 빠져서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빠졌던 장면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입시제도를 바꾸면 뭐가 좀 나아질 것이다,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제 작년인가 저작년에 나온 책 중에 수능 해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지금 의사랑 소설가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사교육 관련해서 일해본 경험들과 각종 인터뷰들을 통해서 쓴 책이거든요. 되게 잘 읽히고 재밌어요. 근데 201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수능이 94년부터 만들어진 건데 2010년대 초반부터 수능이 일종의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파괴하는 법이 명확하게 공유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이 수능 산업이 컨텐츠 산업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항을 만들고 이 문항들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강의보다 문항이 더 중요한 산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아까처럼 상위권 애들은 굳이 강의를 더 듣지 않고 좋은 문제집을 사서 그 문항을 풀면서
뭐 인강 프리패스 하나 끊어가지고 질문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구조로 이제 바뀌어놨다. 그리고 막상 수능 시험의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되게 구조화돼 버려가지고 우리가 무슨 고등 사고력을 묻는 방식의 뭐 시험이랬지만 그게 해킹됐다라는 관점이고, 사실은 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있게 되면 시장이라는 건 되게 능동적으로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해법을 찾아내고 그걸 홍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스레드라든가 이런 SNS에 가면 뭐 엄마표 초등교육 혹은 무슨 초등교육, 유아교육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SNS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건 초등학교 반장 선거 공약 짜준다고. 네. 뭐 그걸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요랑 댓글 누르면 자기가 짠 공약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좋아요랑 댓글이 그 계정의 평소 좋아요와 댓글에 20배 정도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자꾸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받는 방식을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제도를 건드리는 방식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한국의 지금 대학 입시 교육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원래 입시가 중학교 때부터 있었죠. 중학교 무시험 정책, 고교 평준화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강한 교육열을 뒤로 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밀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지출이 더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끝내면 중학교 때부터는 돈 안 쓸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김누리 교수님이 뭐 독일은 입시 경쟁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독일이랑 유사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 스위스에 한국인들 유학 가면 제일 처음에 상담받는 게 중학교 입시인가? 초등학생들 데리고 입시학원 보내는 거래요. 네. 애들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선제 학교를 두고 있지만 거기는 바로 직업군과 입시계를 이제 나누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나지움을 가려면 얘가 성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기부터 학원이 여기도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20% 몇십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그 격차는 크지 않다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더 일찍 끝났던 사교육을 뒤로 늦추면서 갖게 된 부담이 조금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더 늦추는 방법은 뭐 대학 평준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선 또 다른 타이틀을 추구할 거라. 그게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다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사교육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단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교육에 들어가는 각종 돈들을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좀 더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인지를 고민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